네, 트럼프가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상황의 불확실성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란 사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미국이 먼저 이거를 차단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란 쪽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해군이 없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 그건 로켓이다. 그러니까 기뢰를 설치하지 않고 로켓으로 맞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란의 군사력이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걸 제외하면 거의 다 와해됐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던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살아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해군에 비밀 병기 같은 거 있을 수는 있는데 기뢰를 설치할 정도로 무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뢰 설치하면은 물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해군 없고 로켓이 새로운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명확하지 않은 거는 대체 미국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군사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체 뭘 달성했을 때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 발언에 관심을 좀 덜 주고요.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게 더 상황 판단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며 여러분의 영토 보전, 문화 유산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도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넘겨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한테요? 이란 국민들에게 시민 국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전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권을 최대한 약화시켜서 이란 국민들이 시위대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란 내부의 상황이 어떤 건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게 많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 같은 것들은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국제 유가 간밤에 많이 하락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브렌트유, 국제 유가 표준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같은 경우는 87.8달러,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나 하락을 했는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보기에 트럼프 전쟁 마무리 수순 발언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전략 비축유 방출 논의를 위해서 회원국 정부 간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전략 비축유 방출 규모를 결정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전쟁이 조기에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다 더해서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를 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87달러대, 80달러대면은 예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그 경제 전망들이 대부분 올해 유가 평균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4달러일 거라를 전제로 하고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하고 세계 경제 전망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럴당 64달러보다 87.8달러는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사실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가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26.3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간밤에 야간장에서는 또 1,470원대로 올랐었어요. 이게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너무 큰데요?
예, 뭐 사실 유가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큰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날 뭐 속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변동이 되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중에서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원유 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인데 제조업의 생산 비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운송비도 늘어나서 수출 그렇죠. 타격이 불가피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급등하는 뭐 이런 결과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계속적인 나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펼쳤다라고 올렸다가 백악관이 부정을 하고 SNS가 내려가고 이런 약간 해프닝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긴장 상황인데 지금 미군이 군함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미군의 군함이 그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면 오함대 사령부가 있는 바레인에서 왜 그 미 군함이 다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고요. 예. 만약에 들어가서라도 만약에 호위 작전을 했는데 이란이 로켓이나 이런 걸로 배를 공격이라도 하면 다시 유가는 뭐 천정으로 치솟을 겁니다. 불안감에.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SNS 메시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사실관계랑 다르다, 네. 달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어린이들이 죽은 그 미사일 두고 예. 토마호크가 이란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엔 토마호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들이 무책임한 말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혼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사일, 초등학생 1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여요. 뭐 거의 90% 이상으로 예. 봐야 됩니다. 뭐 토마호크가 이란 쪽에 없는 거니까 네, 미군밖에 운영을 네.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지금 중동 정세, 이란의 어떤 반응 같은 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란이 생각보다 반응이 좀 늦었어요. 초반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휘부가 정신이 없었겠죠. 예. 근데 이제 점차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그 이슈로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여론을 불리하게 만들고 예. 국제 여론 동정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실 뭐 좋은 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이러니하죠. 네, 예. 아이러니한데 이란에서 이거는 책임을 물으면서 미국이 이거는 절대 그 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좀 곤혹스럽고요. 아마도 이게 전쟁을 끝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뻗대지 말고 그냥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더 좋지 그렇죠. 않을까. 그냥 오폭이었다, 네. 미안하다. 그랬으면 될 문제를 이거를 말을 못하니까 이란군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예. 문제가 커졌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을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통제에 벗어나서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테헤란 지역에 있는 에너지 저장고를 타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각에서는요, 전쟁 중에 적군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때리는 것은 그건 당연히 전쟁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지금 이 정유 저장 시설을 때리면서 이란이 막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도 반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똑같은 상황을 주변 국가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유가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더 치솟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으로 상대를 제압하게 할 때나 에너지 시설을 때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굳이 에너지 시설을 때리면서
환경 재앙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제 여론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선을 넘는 것 같다. 미국의 경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유가 변동, 이거는 사실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죠. 최근에 고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름을 넣으면서 많이 체감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 섹터별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산업은 항공 산업하고 그다음에 해운 산업의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업계가 유류비 비중이 상당히 생산 비용에서 크게 차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기름을 떼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는 유류비 비중이 전체 영업비용에서 35%를 차지하고요. 해운업계도 유류비 비중이 이제 생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두 업계는 뭐 직격탄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해운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 급등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고요. 세계 경제. 그리고 소비가 침체될 가능성이 커져가지고 그러면 수출입 자체가 줄어들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성 전망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항공업계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1달러가 상승을 하면 유가가 1달러 상승을 하면 450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일주일 새 유가만 약 30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뭐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타격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곳은 석유화학 업계가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원래부터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데 국제 유가 상승하면서 당연히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전체 나프타 중에서 절반을 수입산에 쓰고 수입산의 절반이 또 중동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뭐 재고 확보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생산 불가하는 이 공급 불가항력 선언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업종들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좀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쪽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태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면 그 반도체 업계하고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에 있어서 전력을 막대한 양을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특히 LNG 수입이 막히거든요. 중동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에서 약 3분의 1이 LNG,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고유가다 보니까 내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연차가 국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뭐 자동차 업계,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이란 전쟁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굉장한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자제 요청도 하고요.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또 약간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봉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도 더 공격하기 어렵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기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율은 하긴 할 텐데 지금 급한 게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뭡니까?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정권 교체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가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총력을 정권 교체에 쏟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총력전으로 타격을 한다면 탄도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거였지만 탄도미사일을 이미 이스라엘의 군수내부가 100% 제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지하 깊숙이 있는 거 입구에 나오는 거를 쏠 수 있는 쏴서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막을 수는 있지만 지하 깊숙하게 있다면은 그건 제거하기 어렵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란이 그걸 파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탄도미사일 제거는 불가하지만 최대한 탄도미사일 제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에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게 이란 국민의 봉기를 요청했거든요. 근데 봉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걸 전쟁의 최후 목표로 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 지금 봉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그 배경은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란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서
우리하고 경기를 하다가 경기를 할 때 국가를 안 불렀다고 그래서 경고를 먹었다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지금 한 5명 정도는 망명 신청했고요. 예. 그리고 이 들어가는 선수들도 사실 그 신변 안전을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란이 이러한 이적 행위들, 예. 조금이라도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그냥 단순하게 보안 사무로 보는 게 아니라 적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목숨도 다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란은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시위를 합니까? 예, 어렵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 전에 이란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도 있었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란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단락이 된 다음 그다음에 다시 이게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달리겠죠. 예. 네, 그런데 혁명수비대는 강건할 거고요. 네. 혁명수비대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민병대가 존재하는 한 시위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위대가 성공하려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내려놓고 헌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모주타바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모주타바가 그러한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물론 무함마드 빈 살만처럼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 하면서 갑자기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정권 교체는 된 건 아니죠. 그럼 계속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개혁파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이 계속 겹치면서 우리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지금 며칠 연속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급등락이 반복이 되면서요. 반대 매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강제로 청산하는 물량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대 매매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위탁 매매 미수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미수거래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면 이 거래일 이후에 결제 대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틀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고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이틀 안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이것을 다시 팔아서 차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이 위탁 매매 미수금 규모가 지금 이달 들어서만 총 2,272억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틀 안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을 갖다가 제때 주식을 샀던 대금을 입금을 하지 못하면요. 3거래일째 증권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해서 이것은 주가를 하락 시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여기보다 또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신용거래 융자도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지난 6일 기준으로 약 32조 7천억 원대인데 이것이 거의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투자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도 문제는 뭐 담보 비율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 대비 현재 담보 주식의 평가액이 일정 비율 120에서 140%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담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맡겨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그렇죠. 반대 매매를 역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주가 하락이 반대 매매를 유발하고 반대 매매 때문에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 상황을 보면요. 수급 동향이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물량을 쏟아낼 때 개인들이 그걸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아니라 완전히 투기판, 도박판이 됐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목소리까지 나와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기적 성격의 자금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에서 투자와 투기를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같은 뜻이지만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투기라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주로 단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차익을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워낙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단타 매매를 통해서 가격 변화 시에 이제 차익을 얻겠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잘못하게 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뭐 빚까지 져서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래된 경험이 있죠. 이럴 때는 관망도 투자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니까요. 너무 위험한, 너무 과감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역시 유가인데요. 지금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온 걸 보니까 국제 유가가 2달 넘게 배럴당 95달러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거는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 이쪽에다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의 긴장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회색 전략인데요. 막지는 않았지만 막힌 거고 막은 것 같지만 막지는 않은 거고. 말장난 같은 거네요. 예, 그 지나가는 배가 무서워서 못 가게 만드는 지금 전략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면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 공습을 찬성하는 비율이 한 27%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조차 유가가 오르거나 미군이 사망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초과니까 지금 빨리 그냥 전쟁 끝났다고 선언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겼다고.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그냥 숭호하고 공격을 안 할 것이냐. 물론 이란은 지금 겉으로는 절대 우리는 그 항복 없다. 그리고 휴전 협상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고 그러지만 이란도 나름대로 계속 공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휴전을 하고 선언하면은 이란도 마지못해서 따라주는 그러한 모양을 띄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인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빠지면은 이란도 그냥 못 이긴 척 이렇게 우리가 이겼다 선언만 물론 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로서만 강하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양쪽 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계속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벚꽃 추경 이거를 사실상 공식화를 했어요. 3월 달 추경 상황을 다시 언급을 한 건데 3월 추경 지금 일단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명분, 글쎄요, 저는 사실 명분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한 위기는 고유가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또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겪는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일단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사실 기준금리를 현재 동결을 지속하다가 서서히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한다 하면 돈을 푸는 거니까 그렇죠. 돈을 추가로 더 푸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안이 이미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서 물가를 크게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경 편성보다는 이미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생계형 혹은 취약계층에 한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게 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곳들을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좋고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됐었기 때문에 세수도 많이 들어와서 추가 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으면 만약에 추가로 발행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게 시장 금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또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그래서 뭐 확장 재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이지만요. 그래도 이미 올해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안 하에서 벌써 이제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뭐 경기 침체를 뭐 극복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을 유발해 가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쓰는 또 하나의 칼, 통화 정책. 계속 한국은행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이제 낮추는 거는 틀린 거 아닙니까? 예,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환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 상승률은 2.2%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2% 이미 넘어간다고 전망을 했는데 그 근거가 브렌트유가 배럴당 64달러로 연간 이제 평균적으로 유지됐을 때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도 이미 넘어섰었고 지금도 80달러 후반대이기 때문에 2.2%보다도 올해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고 뭐 점진적으로 인상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 그리고 이것이 미칠 경제적인 여파까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 한마디에 어제 하루 유가와 증시가 모두 크게 출렁였는데요. 지금 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출구 전략을 찾을 것이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전쟁 중단,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상황이 사실 미국이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잘 가지 않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보좌관과 군 장성들도요. 이제는 조금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대통령의 조언을 했다는 말들이 또 있고요.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는 아니지만 아마 다음 주 이후에 어떤 시점이든지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될 시 대이란 군사작전이 종료될 것이다. 이게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이란 주장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란과 어떤 합의를 이제 그만하자 휴전이나 뭐 종전 합의를 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과의 어떤 종전이나 휴전 합의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중단할 명분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고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란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이란도 그냥 조용히 주변국 공격을 중단하고 뭐 말은 없지만 그냥 휴전으로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란이 여기에서 쭉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중단하지 않겠다. 휴전 합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상황은 또 나빠질 수도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 중에 이란 미사일 재고가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이란이 여전히 충분한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몇 주간은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승리했다, 종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먼저 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뜻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조금은 조급해 보이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국제법상의 전쟁법에서는 전쟁을 종식한다는 것은 휴전 내지 종전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제법상의 전쟁법에는 이 전쟁 종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력 사용을 중단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등의 그런 평화적 대화와 협력에 대한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일방적인 미국의 뭐 전쟁 승리를 선언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건 지금 현행 국제법상에서도 이건 실질적인 전쟁 종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러한 군사작전에 대한 좀 부담감 그리고 전쟁이 다소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쟁 지속 능력인데 지금 미국도 좀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이란에 대한 뭐 발사 시설이라든가 또는 각종 무기 시설 또는 뭐 저장 시설이나 생산 시설 등 뭐 미국의 지금 주장에 의하면 한 80에서 90% 이란 내에 있는 군사 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 지속 능력에 있어서 이란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일방적인 또 미국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란에 비축돼 있는 무기나 미사일 등은 정확하게 지금 추정만 할 뿐이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곧 끝날 거란 말에 이란 측은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에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굉장히 양측에서 공격 수위를 높일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이란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이란 외무장관도 미 공습에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남은 상황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남은 상황은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얘기한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후에 전쟁을 중단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최대한 타격을 하려고 하겠죠. 예. 또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을 동원해서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지막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지금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얘기인데 예. 미국의 지금 목표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란 내에 있는 방산 업체, 예, 그러니까 아예 방위 산업 자체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심대한 타격을 입어서 향후 한 뭐 이런 시일 내에 방위 산업 업체를 다시 재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불능화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작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고 예. 이란 쪽에서는 거기에 또 대응해서 미군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미군 부대 아니면 또 지금 오만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만의 인근에 있는 미 항모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 잠깐 추가로 여쭤드리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제 모즈타파 헌정 작전을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즈타파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른바 헌정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그 동체에 모즈타파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네. 여기에 마지막 결사항전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결사항전 의지와 그리고 최고 지도자 선출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미사일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모자타바에게 새로운 최고 지도자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인데 예. 지금 모자타바가 최고 지도자 선출 후에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미 일주일 전에 모자타바가 부상을 입었다. 네. 그리고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번도 지금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주쯤에 이제 라마단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식월이 끝나면 모자타바가 어떤 행사, 항상 했던 행사에 공개 석상에 나타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사망했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거 작전으로 사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네. 부분을 이란이 숨길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게 이미 사망을 했는데 예. 제 내피셜은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망을 했는데 지금 최고 지도자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선출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망한 게 아니라 이미 사망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지금 새로 선출했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 다음 주에 꼭 한번 공개석상에 나와야 되는 자리겠는데 만약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제 확실시 되는 거죠. 네, 성 교수님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다음 주 중에 모즈 타바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성 교수님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안에 양측에서 할 수 있는 전력을 다 투입해서 아주 격렬한 그런 전쟁이 좀 펼쳐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이 전쟁 초기보다 더 강력한 1톤 이상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만 쓰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로켓과 미사일을 구분할 때 이제 로켓에 탄두를 실으면 이제 미사일이 됩니다. 네. 이제 탄두 중량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파괴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탄두 안에 어떤 폭약이나 화약을 쓰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거든요. 보통 1톤 정도 중량의 탄두라고 하면 TNT 기준의 화약이 한 35kg 정도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한 1톤 중량이라면 지상에 한 100m 반경의 그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다. 초토화될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란이 튀르키예를 향해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란이 나토 회원국 이렇게 주변국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는 것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이란도 원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어떤 국제적 비난 여론 그리고 또는 어떤 그 종전이나 이런 합의에 이르기 위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부분이다.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불가피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란 주변 국가들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 상황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뭐 주변 국가들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좀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란의 속내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상황으로 세계 곳곳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자 국제사회들이 직접 이제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들을 속속 보이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도 전화 통화에서 내가 좀 중재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어떤 이유, 노리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일단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겠죠. 외교력. 예.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중재해서 휴전을 만들어내면 러시아의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란과 러시아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쪽에서도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뭐 장기전으로 가면 미국도 힘들지만 이란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다가 제안을 좀 해달라.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쯤에서 휴전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긴 시간 통화를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란 외무차관이 중국, 러시아, 프랑스,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휴전과 관련해서 이제 연락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여기에 특히 러시아와 더불어서 중국이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미국 견제하려는 의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사실 이 전쟁이 길어지면 자신이 또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아주 싼 값으로 저가로 많이 수입했던 원유를 지금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정상이 계속 어려워지면 중국 역시도 상당히 큰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교육에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각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죠. 그 중심에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유조선의 호위 작전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혼선이 빚어졌는데 미 에너지부 장관이 SNS에 이제 통과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이 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 에너지 장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호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정부 당국 내에서도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뭐 그 전쟁과 관련된 뭐 기사나 그리고 뉴스 그리고 SNS 등에 게시되고 있는 뭐 허위 가짜 이런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일종의 여파가 이제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게 된 또 배경으로 작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일종의 반전 여론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방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전쟁부인데 이제 미 행정 관료들도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전쟁 상황 때문에 세계가 혼란한데 이런 미국 내에서 나오는 공식 발표까지 엇갈리니까 더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징후를 포착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파격했다 뭐 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하나의 또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CNN과 워싱턴 포스트지 등 외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근데 그 기뢰 설치정 10척을 격파했다고 하는 것도 일단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에 뭐 유조선에 대한 공격할 시 이란에 대한 더욱 강력한 뭐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뢰를 설치하려면 이제 기뢰 이 설치정이 이제 항구에 정박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뢰 설치를 위해서 설치 과정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미군의 정찰 감시 자선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에서는 이란에 뭐 기뢰 설치정 또는 기뢰 설치에 대해서 확실한 좀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란의 또 공식 반응을 보면 기뢰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지금 사실과 상관없이 좀 전략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어서 반드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내보내는 국가에 한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하나의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교전일 수도 있고요. 심리전이죠.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선박은 통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이나 아랍 국가들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싶은 국가가 있다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나 아니면 공관을 아니면 외교관들을 내보내라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국가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의 석유 시설은 공격하지 말라고 이제 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유가 급등을 우려한 그런 조치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가 급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의 유전이 불타는 그런 영상이 계속해서 CNN이나 다른 TV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심리가 악화될 것이고 유가 시장이 또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것은 부담스럽고 또 다른 측면을 보시면 환경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렇게 유전을 공격하면 이란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 된다는 부분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은 모르겠지만 이란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중요한 유전 시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 국민들 민심을 얻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었는데 민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란의 그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미국도 경악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이란 세력의 거점이죠. 레바논을 향해서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백린탄의 살상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백린탄은 일단 그 발화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약 30도씨에서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이 백린탄을 사용하게 되면 강력한 화염과 더불어 이제 독성 물질을 또 배출을 하죠. 예. 사실 이 백린탄이 사용하게 된 것은 과거 1,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제기구에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백린탄은 사실 군사작전에 있어서 효용성은 좀 낮은데요. 대신 이 백린탄을 사용함으로써 적의 어떤 결사항전의 의지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시 끔찍한 충격과 공포에 그러한 일종의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백린탄이 사용되는 것 이 자체는 이래 실제적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뭐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린탄이 특히나 이제 가장 끔찍한 이유가 인체 이 피부에 닿게 되면 이게 끔찍한 고통 속에 피부 속에 타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물과 접촉 시에는 오히려 그 화염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끔찍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지금 대이란전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러한 그 공조와 연대의 결속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내포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이란이 주거 밀집 지역, 그러니까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이번 전쟁이 화학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요. 뭐 이제 백린탄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이보다 더 끔찍하고도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고 장기화된다면 다양한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함으로써 무기들이 총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전력 무기들을 공수하고 있는 그런 정황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인데 미국이 한국에 배치됐던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송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미 국방부에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그만큼 좀 미국이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 백악관과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어제 카타르에 있는 그 미군 시설 중 이제 방공 레이더 기지를 또 이란이 그 드론으로 공격을 한 사실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사실 미군의 중동 내 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나 오만,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들 나라들에 지금 배치돼 있는 미군의 병력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보면 방공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미군의 전력들이 아마 이동 재배치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어떤 이런 방어 능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억제 전략에 장애가 안 생긴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관철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네. 현실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 한반도 상황이 뭐 안정화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방공망 미사일 그리고 방공 포대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뭐 결코 뭐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미국이 상당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계속해서 지금 차출을 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한반도 좀 북한이나 대북 뭐 특이 동향이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출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무기 얘기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유도미사일 천궁2를 30여 개 인도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면서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어떤 방산 무기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런 게 좀 높아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어떤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천궁2라고 하는 이제 중거리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한 바 있는데 요격률 95% 이상을 달성하면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지금 긴급한 요청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기의 추가 미사일을 또 지원을 해주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그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의 방산 기업 그리고 우리 정부에게도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란 테헤란 도심에서는 미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의 강경파의 힘만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뭐 최고 지도자가 선출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계속 그 최고 권력자의 어떤 공백 상태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어떤 권력 투쟁도 좀 그런 양상도 보여줬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득세하게 되는 세력은 혁명수비대 쪽이나 강경파가 득세를 해왔고,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중동 지역 걸프 국가나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이 또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지금 걸프 국가를 공격한 것은 해석이 분분해요. 이란에서 아주 영리한 작전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걸프 국가를 공격한 것은 잘한 작전이다. 그리고 세계 유가 시장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아주 좋은 선택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이란 군의 지금 지휘부와 밑에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부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지금 지휘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주변 국가를 탄도미사일을 특히 아랍 국가들을 그렇게 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보다 탄도미사일을 많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지휘부와 포대원들 간에 어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그것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노렸던 어떤 작전 중에 하나거든요. 지휘부를 붕괴시키면 군이 제대로 된 군사 작전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또 역효과를 낳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황을 좀 지켜보면 종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길게 장기전으로 더 이어질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기뢰 부설용 선박 16척을 파괴했다면서 SNS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최근 공식 SNS에 올린 적외선 영상입니다. 선박 여러 척이 발사체에 맞아 폭발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0일 이란 해군 선박 여러 척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던 기뢰 부설 선박 16척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기뢰 부설용 보트와 함선들을 타격하고 있다며 이란이 기뢰를 즉각 제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CBS 뉴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2-3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사용해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에서 6,000개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기뢰는 바다에 설치해 선박이 접촉하거나 감응 신호를 받으면 폭발하도록 만든 재래식 무기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뢰부설은 보통 수세에 몰렸을 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극단적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뿌려놓은 기뢰는 아군배라고 봐주지 않고 유조선 등 상선도 지나치지 못하는 데다 파도나 조류에 밀려 흘러가면 자국 앞바다가 지뢰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으로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지키는 게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체제 존망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극단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해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마호크 미사일이 미군의 것이라는 증거가 또 공개됐습니다. 파편에서 미 국방부와 방산업체 표식 등이 확인됐다는 건데 미국은 여전히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국 미사일 잔해라며 파편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를 토대로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마호크 위성 교신에 쓰이는 SDL 안테나로 파악되며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 계약했다는 코드번호, 미 방산업체인 벨 에어로스페이스 앤 테크놀로지스가 제조사로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구동기로 추정되는 다른 파편에는 Made in USA라는 문구와 글로브 모터스라는 제조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폭발물 처리반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기술자도 실명을 내걸고 해당 사진이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이란 측이 공개한 미사일 부품이 어디서 어떻게 수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폭격 순간을 포착한 영상을 분석해 사용된 무기가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는 조사 중이라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What did or did not happen, we take things very, very seriously and investigate them thoroughly, which takes time, and which is why it does take time. But ultimately, unlike Iran, who targets civilians indiscriminately.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숨지면서 이번 전쟁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코스피가 5,700선을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가, 물가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미국의 S&P 지수와 다우 지수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울렸던 사이드카나 이런 게 울리지 않고 좀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제발 매수로 사이드카가 간다 하더라도 불안해요. 이 국제유가 향방,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일단 현기증 장세는 좀 주춤하고요. 지수가 그래도 코스피는 3% 넘게 조금씩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양상인데 트리플 호재입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AI 버블론 확인하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지금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 실적 전망도 장밋빛으로 제공하다 보니 우리 반도체주들한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역대급이에요. 거의 삼성전자는 16조 원대 그리고 SK는 5조 원인데 SK는 전체 자사주의 20%를 소각하겠다, 태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증권사들, 지주사들, 보험사들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러다 보니 지금 사실 수급상으로 보면
기관만 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의 그 이면에는 아마 이제 개인들의 ETF 자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1,660원대, 6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달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매도에 나서는 그런 사이에 개인이 이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런 모양새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이게 동학개미 시즌 2를 이제 조금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억이 소환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동전이라는 이제 전쟁 이게 돌발 변수이다 보니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먼저 현금화할 수 있고 가장 적게 손해를 보는 종목이 바로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 단위로 팔았는데 그 물량을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도 실탄이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쵸. 물론 뭐 고객예탁금이 3월 5일 기준 133조로 역대급으로 쌓여 있는 것도 맞지만 네네. 여기다가 신용융자 33조 원 찍었죠. 33조 7천억 원. 그것도 안 되니까 최근 들어서는 일주일 새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 단위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 양날의 검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이른바 마진콜 오고요. 반대 매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더 커질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종전 시사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좀 어제 좀 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금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외국인들이 귀환했다 돌아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최근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우리 주식시장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증시에서 단기간에 차익을 보려는 단타 광풍도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5,000p, 6,000p를 넘어서며 오르기만 할 것 같던 주가가 최근 중동 사태 변수를 만났습니다. 국제 유가와 세계 증시가 불안정해지면서 출렁이기 시작한 건데요. 지난주 코스피를 보면 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10% 안팎의 큰 폭으로 내렸다 오르는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이처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 손바뀜이 활발해졌습니다. 지난달 평균 상장 주식 회전율은 1.66%였는데 전쟁 발발 이후인 이달 들어서 2%대로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건 단기간 수익을 노린 이른바 단타 매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상승장에서 수혜를 누리지 못한 투자자들의 이 소외 공포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락할 때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 때문이라는 거죠. 중동 상황과 관련이 있는 방산주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 주식 거래가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투자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한마디로 단타입니다. 이 단타가 늘어나는 지금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사실은 월가에서도 유독 이제 연초 한국 증시 상승률이 워낙 높았어요. 네. 뭐 한두 달 만에 거의 코스피가 50% 가까이 오르니까 계속해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베테랑조차도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 투자 비중이 거의 70%.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한 20%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초단타 매매예요. 정말로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외국인들이 5조 7천억 원을 던져도 하단에서 굉장히 개인들이 그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코스피도 보게 되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물론 뭐 6,300선을 찍은 이후에 5,000선 지지에 대한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5,100선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 방어선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일부에서는 뭐 일부 이제 이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7만 원에 매도하고 네. 21만 원을 올라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 15만 원대로 내려면 사겠다라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비트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수수료가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익을 실현해도 중장기적으로 쭉 갖고 있는 분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좀 낮아요. 네. 거기다가 변동성은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처럼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타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가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국제 유가가 뭐 예를 들어 배럴당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쟁 발발 열흘 만에 사실은 국제 유가 우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월요일장 $119를 봤거든요. 네. 목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전쟁이 종료되지 않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G7이 공동으로 전략적 비추기를 방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아직 안심하기 좀 일러 보입니다. 물론 이제 $119까지 찍었던 국제 유가가 이제 이틀 연속 떨어지긴 했어요. 일단 이란 사태 이후에 처음이긴 하지만 3달러, $87 정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주장을 보면 오늘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이유도 네. 상승폭이 축소된 이유도 지금 내부 의견도 서로 엇갈려요. 트럼프의 이제 에너지 장관의 경우에는 이란 전쟁 마무리 수순일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변에 있는 이제 이 선박을 미국 이제 이 해군들이 호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입니다. 오성기를 단 일부 배만 빠져나왔을 뿐 아직은 안심하기 좀 일러 보이고 오히려 지금 이란이 기뢰를 이제 부설하면서 통행하고 있는 이제 그 배들에 대해서 유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협 봉쇄가 물리적으로 확인된다면 유가는 언제든 세 자릿수로 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중국 히토류가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물류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달 말, 다음 달 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패권을 둘러싸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중국이 저가로 들여왔던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패권을 가져갔고요. 네. 여기 이란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익가 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손해는 중국이거든요. 위안화, 달러 결제가 아닌 위안화 결제로 계속해서 이제 이 페트로달러에 견제해 왔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가진 카드가 뭐냐? 바로 중국은 미국의 바로 이 히토리와 같은 희귀 광물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히토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 쓰이는 헬륨 가격도 이번 중동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빌미로 해서 아마 이제 협상 전략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이제 트럼프와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이것까지도 얘기의 이제 논의의 어떤 대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정부가 208일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이걸 계산하면 뭐 70일도 안 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이제 권고한 90일 분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 1억 9천만 배럴 정도 갖고 있고 네. 민간 보유분 그리고 이제 산유국 공동 비유분 합치면 2억 1,600만 배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정부가 계산하고는 208일은 IEA 기준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 200만 배럴 쓰는 게 아니라 휘발유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석유 제품도 있어요. 네. 하루에 약 280만 배럴 이상을 소비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산업 여하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많아지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아마 67, 8일 정도, 그러니까 2달 남짓 정도의 보유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부의 통계와 그리고 이제 실제 정유사들의 이제 통계와는 좀 괴리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유가 상승 이어서 식품 물가 상승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름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먹거리도 문제라는 거예요. 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각각 12%, 10%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밥상 물가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제 해운 물동량이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봉쇄를 하고 있지만 이란도 손해예요. 자업자득 이제 발등을 찍고 있는데 이란산 원유 수출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 묵혀 있던 이란은 또 수입 이제 곡물 의존도가 높은데 이 해양 동물이 막히다 보니까 전쟁으로 해서 물류가 마비 상태입니다. 네. 오히려 비료 가격은 또 오르고 있고요. 여기다 고환을
연말까지 겹치다 보니까 국제 밀 가격이 두 자릿수 12%, 대두는 10%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또 식용유, 파미와 같은 이게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밀하고 대두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대부분 빵, 라면, 뭐 식용유라든가 사료에 쓰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어떤 기본 원재료 가격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기초 곡물 가격 인상이라는 게 주로 이제 식당에서 쓰이는 가공식품부터 시작해서 외식 물가까지 시차를 두고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계획도 언급을 했으니까요. 이란 사태에 대한 대응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경제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